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려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끝내 저를 구해낸 건 정작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건네온 손길이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손길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무척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전 엄마와 단 둘이 살았고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한 뒤 떠나셨죠. 엄마는 보험회사에 다니며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고 저는 바쁜 엄마 탓에 뭐든 혼자 해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혼자 냉장고 반찬 꺼내고 찌개 데우고 가스레인지에 계란 후라이해서 밥 차려 먹는 일이 자연스러웠고 학교 다녀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숙제하고 씻고 퇴근할 엄마를 기다리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저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처리하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어쩌면 일찍 철든 거겠죠. 그래서 사고를 쳐도 누구한테 말하는 대신 스스로 수습하는 게 일상이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수업 중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오길래 조퇴서 하나 써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갔어요. 걸어가는 길에 너무 심하게 아파서 진짜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겨우 병원까지 걸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하죠.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랑 간호사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린애가 맹장이 터졌는데 혼자 걸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예, 너 정말 천만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무디다고 해야 할지 어른스럽다고 해야 할지 아유 참. 저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고 뒤늦게 도착한 엄마는 그런 제 상태를 듣고는 눈물로 얼굴을 다 적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맹장이 터질 때까지 혼자 참았니? 이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진짜. 엄마가 미안해, 시연아. 됐어. 내가 뭐 죽을 병 걸렸나? 괜찮아, 엄마. 저는 그렇게 조금씩 악바리처럼 살아왔고 그 덕에 제법 뭐든 해내는 사람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똑똑하진 않았지만 묵묵하게 열심히 했고 그래도 중상위권은 꾸준히 유지했죠. 학원도 잘 다닌 적 없었지만 교과서 붙들고 혼자 정리하면서 버텼어요. 고3이 되면서 엄마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국립대를 찾자고 했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한테 웬만하면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국립대에 진학했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어요. 입학 첫 해부터 성적 관리에 신경 썼고 근로장학생도 신청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죠. 그렇게 정신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중 졸업 직전에 한 중소기업 인사팀 인턴 자리를 운 좋게 얻게 됐어요. 무급이었지만 경력 하나라도 쌓자 싶어 들어갔고 운 좋게도 정규직 전환까지 되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 그 회사 정규직 됐대. 진짜 믿기지가 않아. 어머,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엄마가 말했지? 누구 딸인데 잘 될 거라고.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엄마, 이제 나도 같이 돈 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취업하게 된 회사는 여러 파트를 겸하는 일이 많아서 업무 강도가 꽤 높은 편이었어요. 잔업도 많았고 부서가 작다 보니 잡다한 일까지 다 맡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무를 빨리 익힐 수 있어서 좋았고 어디 가서 허둥대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내 자리를 가졌구나 싶은 안도감이 제일 컸죠.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 피로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 피로연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대학 동기, 남편은 그 친구의 직장 동료였죠. 여러 사람이 모여 테이블 하나를 둘러앉았고 어쩌다 보니 남편이 제 옆에 앉게 됐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저는 낯선 사람과 말을 잘 못 트는 편인데도 그날은 제가 먼저 웃고 얘기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자리 자주 나가세요? 아니요, 전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좀 편하네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어요. 고백 같은 것 없이 그냥 흐르듯이 연애가 시작됐어요. 거창한 이벤트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저희 둘의 성향엔 딱 맞았어요. 남편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법도 없고 제가 뭔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죠. 외모나 조건이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말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 감정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평범하고 조용했어요. 둘 다 현실적인 성격에 성향도 비슷하다 보니 싸움도 거의 없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없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둘 다 홀어머니만 계신 데다 양쪽 모두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양가 도움 거의 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작은 식장을 빌려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고 신혼집도 전세로 시작했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 하나만큼은 꽉 채워져 있었던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몇 년간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지냈어요. 저는 계속 인사팀에서 일했고 남편은 IT 개발자로 일했어요. 서로 바쁘게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부부로서의 균형을 잘 잡아갔어요. 그리고 결혼 3년 차쯤 마침내 어렵게 아이가 생겼어요. 임신 기간은 쉽지 않았어요. 유산 위험도 있었고 몇 차례 입원도 했는데 그때 남편은 거의 전문 간병인처럼 제 옆을 지켜줬어요. 새벽에 링거를 붙잡고 토하고 있으면 남편은 몇 시가 됐든 깨어나 제 등을 두드려주고 차를 내려줬어요. 괜찮아. 우리 아기도 당신도 다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잖아.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나 당신 없었음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여보. 사실 그 시기에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지병이 있던 엄마까지 돌아가시면서 외로움도 커졌고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고 아팠죠. 하지만 그럴 때도 남편이 곁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딸이 태어났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은, 그런 감정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고 아이가 울면 제 심장이 모조리 찢어질 것 같은 기분. 저는 아이 곁을 지키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고 회사도 그 결정을 이해해줬어요. 그렇게 본격적인 전업 육아가 시작됐고 하루하루는 고됐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딸이 돌이 갓 지난 무렵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숨이 가쁘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어요. 희귀 심장질환.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제 정신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심장 쪽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능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거죠, 선생님? 네? 이거 참...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뭐라 확언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일단 희망을 갖고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그때까지 모아둔 예금으론 턱없이 부족했고 보험도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겨우겨우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아이 상태는 완치가 아니었어요. 희귀병이라 저희로서도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만드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걱정되시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계속 상태 지켜보면서 꾸준히 검사받는 걸로 하죠. 계속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 불안했고 혹시라도 다시 쓰러질까봐 잠도 깊이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심조심 살아가던 중 저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아이를 위해 더 안정적인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민 끝에 복직을 결심했어요.
육아휴직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선 제가 맡던 업무를 그대로 비워둔 채 기다려줬고 병원 일정에 맞춰 시간 조절도 해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웃고 있다가도 아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언제 다시 큰돈이 필요해질지 몰라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죠.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가며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병원비만 해도 적지 않았고 아이가 복용하는 약은 희귀약물로 분류돼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수술 이후에도 매주 검진과 처방이 이어졌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체력 소모도 커지니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했어요. 저는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야근을 자처했고 남편은 퇴근 후에 외주 프로젝트를 따서 밤을 새워 개발 일을 했어요. 저녁엔 둘이 교대하듯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간호했고 아이가 새벽이라도 울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가 30시간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나 2시까지 깨어 있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 3시쯤 들어왔어. 외주 쪽 서버 에러 터져서 새벽까지 붙잡고 있었거든. 그럼 오늘 저녁은 연우 내가 봐야겠다. 당신 좀 쉬어. 아니야, 오늘 당신 야근이라며. 내가 데리고 있을게. 당신이 대신 쉬어. 이러다 정말 우리 둘 중 하나는 쓰러지겠다. 그런 생활이 몇 개월쯤 이어졌을 때였어요. 그날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주치의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아이의 몸에 부담도 덜하고 무엇보다 반복 수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희처럼 수술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었죠. 의사는 시뮬레이션 자료와 함께 몇 가지 성공 사례도 보여줬고 설명도 명확했어요. 저희로선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좋은 방법인 건 알겠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엔 비용이 너무 커. 이거 전부 다 쓰면 진짜 빈털털이 되는 거야.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이한테 더 안전한 수술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 나도 그건 알아. 근데 우리 지금 가진 돈 거의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비상시에는 어떡하냐고. 그럼 이건 어때? 일단 내가 대출을 좀 더 알아볼게. 적금도 깰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연우야. 우리 연우가 다시는 수술 안 받아도 될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 아니겠어? 결국 남편 말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예상했던 금액 전부를 수술비로 쓰기로 했죠. 저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무슨 변수가 생기면 어쩌나. 지금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엔 뭐로 버티나 싶었지만 아이한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죠. 그렇게 수술을 기다렸고 처음엔 일정도 잡혔고 사전검사도 문제없이 마쳤어요.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갑자기 일정 연기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연구 절차상의 문제라는 애매한 말뿐이었고 이후에도 수술은 계속 미뤄졌어요.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늘 자리에 없다고만 했고 담당 간호사조차 고개만 숙였어요. 이상하지 않아? 무슨 연구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니까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수술을 권했는지도 모르겠어. 주치의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내일 내가 다시 병원 들려볼게. 간호사라도 만나서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일하던 간호사 한 명이 저희에게 연락을 따로 해왔어요. 조심스럽게 만나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실 이렇게 환자 보호자분을 따로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도저히 연우 어머님, 아버님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 수술법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새로운 수술법을 핑계로 보호자들에게 사기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임상을 핑계로 과잉 시술비를 받은 정황이 있었어요. 지금 병원도 알고 있고 소송도 걸렸어요. 선생님은 이미 병원 떴고요. 연락도 안 되고 저희 병원 내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치료 중인 상태였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했고 언제 또 수술이 필요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믿었던 주치의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술비 명목으로 금액 중 일부는 이미 입금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얼마 뒤 병원 측에서는 심장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저희 딸의 진료는 새로 지정된 대학병원으로 이관됐어요. 기존 치료 계획은 일부 변경됐고 새로운 의료진을 만나 치료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죠. 그 사이 아이 상태가 혹시라도 나빠지면 어쩌나 그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이 건강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억장이 무너졌던 일이었어요. 믿고 따랐던 사람이 우리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끔찍했고 아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싶고 모든 게 참담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예민해졌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압박이 극도로 심해졌어요. 아이의 병이 길어질수록 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도 커졌죠. 특히 저보단 남편이 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괜찮은 투자 제안을 받아서 말이야. 당신도 한번 들어봐. 투자? 무슨 투자? 도심 전용 초소형 자율주행 전기차 공유 플랫폼이래. 기존 전기차보다 훨씬 작고 충전도 빠르고 스스로 빈 주차 공간 찾아서 정차하는 시스템이야. 지금 이게 점점 확대돼서 대기업하고도 MOU 진행 중이래. 시범 모델도 몇 대 운영되고 있고 투자자도 지금 모집 중이라더라. 지금 투자하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고.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는 일을 누가 당신한테 추천해? 그거 믿어도 되는 거 맞아? 내 친구 동식이 알지? 걔가 투자할 거라고 하면서 알려준 거야. 걔 투자의 신이잖아. 알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자료도 찾아봤고 점점 신뢰가 가더라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들어가면 큰 돈 벌 수 있다는데 우리처럼 목돈 필요한 사람들에겐 진짜 기회일 수 있어.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듣기엔 너무 완벽했고 조금만 잘 풀리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도 있었지만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데 한번 기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죠. 딸은 평생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고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지금처럼 월급에만 매달려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희는 일부만 투자해보기로 했고 남편은 개인 적금을 깨서 투자에 참여했어요. 저는 마음 한켠이 불안했지만 한 번쯤은 운이 따르기를 바랐어요. 다시는 병원에서 혹은 수술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맞잡고 울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투자라는 게 저희 인생에 어떤 문을 열게 될지는 그땐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얼마 뒤 저희는 아이의 재검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한다며 퇴근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래도 외주 프로젝트가 몰릴 땐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혹시 사무실에서 밤을 샌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도 없었고 점심이 다 돼가던 시간쯤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최 과장님이 오늘 출근을 안 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요. 네? 출근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도 연락 안 됐어요? 어제 야근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저희는 어제 퇴근 이후로 못 봤어요. 외주 일정 때문인가 했는데 이렇게 늦을 뿐이 아니라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근이라던 사람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회사엔 출근도 안 한 상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날 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동료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도 전화를 돌렸어요.
어디에도 남편의 이름은 없었고 그렇게 불안 속에 밤이 지나려던 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남편 차량이 집 근처 공영 주차장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분증 확인 결과 남편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심정지였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 쇼크. 특별한 외상도 없었고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어요. 혹시 가족력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고 정밀 부검을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는 눈앞에 있는 남편의 흔적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에도 아이가 무심코 아빠는 하고 물었을 땐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뺨을 때리며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매일이 멍했고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야 겨우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남편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었고 노트북도 켜진 채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건 투자와 관련된 문서들이었어요. 사업 계획서, 팀원 소개, 의료기술 개요. 처음 보는 전문 용어들도 많았지만 마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료들이었어요. 대기업과의 협업 계획,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예정 등 눈길을 끄는 문장들도 있었고요. 문득 그 투자처라는 곳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만 링크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적힌 모든 링크와 연락처를 찾았지만 그 모든 자료에 적혀있던 연락처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메일 주소도 폐쇄된 상태였고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죠. 저는 곧바로 그 자료들을 들고 남편이 전에 들었다던 친구에게 연락했죠. 혹시 전에 저희 남편이랑 그 자율주행 전기차 투자 이야기하셨다는 분 맞으시죠? 아, 그거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 성재 그놈이 솔깃해하길래 보여준 건 맞는데 볼수록 별로 썩 믿음이 안 가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혹시 그놈이 그거 투자하고 갔습니까? 동식 씨는 그럼 전혀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네. 아니, 재수 씨, 혹시 그놈이 거기에 투자금 많이 넣은 겁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이 투자와 관련된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봤어요.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고 정부 지원 사업 페이지도 들락날락했고 심지어 기술개발 공모전 관련 발표 자료들도 뒤졌어요. 그런데 검색하면 할수록 도리어 수상한 느낌만 더 짙어졌어요. 어떤 단체도 어떤 기업도 그 이름으로 등록된 흔적이 없었고 존재한다고 했던 플랫폼 시범 모델조차 실체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거 사기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 어떻게 여보. 이거 진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남편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져 갔고 참을 수 없이 어지러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적금을 깨서 넣은 그 돈이 아이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계획하면서도 따로 모으던 그 돈이 모조리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심지어 저에게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더군요.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살았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게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걱정할까봐 혹은 혼자 책임지겠다는 생각에 저한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게 오히려 더 원망스러웠고 슬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왜 나랑 같이 고민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해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피해 사례를 찾아 헤매다 보니 몇몇 비슷한 형태의 사기 사례들과 유사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술 기반 투자, 대기업 MOU 언급, 초기 투자자 선점 기회, 실제 사업 자료처럼 만든 문서, 명확하지 않은 대표 연락처. 이게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라는 전문가의 분석글도 있었고, 심지어 사기 피해자 모임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시글도 발견했어요. 저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밀려오는 기분으로 그 글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고 제가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든 짐을 혼자 떠안고 있었던 거고 결국 그 끝은 너무도 비극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의 끝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을 찾아도 무엇 하나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사기꾼들만 잘 먹고 잘 살기 딱 좋은 나라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사기꾼은 사기치고 돈 들고 날아버리면 그만이고 남은 피해자들만 아주 지옥에 살아야 했죠. 저는 그나마도 전 재산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사기 피해자들 모임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 보면 정말 제가 다 분통 터지는 일들이 투성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몇 개월이 흘렀어요.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갔고 저는 매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에 자꾸 눈이 갔고 예전처럼 문 여는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아이에게서 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거칠어진 숨소리에 잠을 설쳤고 기침을 하다 보면 얼굴이 퍼렇게 질릴 정도였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헉헉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병원에서는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엔 예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 회복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상태가 다시 악화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술이요? 또요? 예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성공 확률은요? 수술 자체의 성공률은 괜찮지만 회복 과정에서의 변수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비용도 아무래도 꽤 클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미 대출 한도는 초과된 상태였고 남편이 남긴 일부 채무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카드사에서 날아오는 독촉 문자, 회생 상담 안내서,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공문들이 쌓여가는 걸 매일같이 봐야 했고 그 안에서 저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 했어요. 사기 사건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봐도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아직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튀어버린 것 같은데 저희도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넋놓고 기다려요? 회수 가능성은요? 저희 남편 적금까지 몽땅 들어갔던 투자예요. 꼭 좀 잡아주세요, 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도 복잡해서.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라면 제가 몇 년을 악착같이 쌓아온 커리어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뭐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보루는 퇴직금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그 돈으로 수술비를 막고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긴급 사직서를 내고 저는 최대한 빠른 처리와 급여 정산을 부탁했어요. 팀장님,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사직서 드려서 아이 수술 일정이 잡혀서요. 무슨 말이야. 급한 일인데 어쩌겠어. 이렇게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지.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인사팀에도 내가 이야기해둘게. 절차 최대한 당겨보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사직 처리가 되는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유치원도 못 보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데리고 갔거든요. 짐만 챙기고 인사만 드리면 끝일 줄 알았기에 데리고 가도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팀장이 다가오더니 저를 조용히 불러 말하더라고요. 시연 씨, 회장님이 직접 보자고 하셨어. 잠깐 가봐. 네? 회장님이 저를요? 왜요?
사정을 들으셨대. 그래서 딸 수술비는 회장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퇴직하지 말라고 하셨다나 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직원복지 차원이라고. 워낙 회장님이 기부나 사회 환원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 하물며 본인 직원이 그런 일로 퇴사한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지. 하여튼 지금 찾으시니까 회장실로 좀 가봐.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일단 화장실로 향했고 딸은 조용히 대기실 소파에 앉혀뒀어요. 몇 분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라고 말한 뒤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회장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정말 아이 때문에 급하게 퇴직하려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직원 가족의 일이면 내 가족의 일이나 마찬가지지. 특히 아이가 아프다니 어떤 부모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오래 다닌 직원인 것 같던데 사직서까지 내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터라 아이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돌아보며 밖에서 얌전히 기다리라니까 왜 왔어? 하고 속삭이려는 찰나였는데 그 순간 회장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전 영문을 몰라 왜 그러시나 하고 쳐다봤죠. 저 아이가 혹시... 네? 왜 그러세요? 이 아이는 제 딸인데. 잠깐만요. 남편분 성함이 혹시 최성재 씨입니까? 네, 맞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그럴 리가... 아니,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분일 줄은... 그게... 회장은 말끝을 흐리며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깊은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몰라서 아이를 안아들고 얼떨떨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뒤 회장은 한참을 진정한 뒤에야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막내 아들놈이 사업을 한다며 장난질을 하던 일인데. 네, 남편이 거기에 일부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사기였다는 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막내 아드님이라뇨? 그게 무슨... 그럼 회장님 아들이 그 사기꾼이란 말씀이세요? 맞아요. 그 일. 제 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가 모든 게 조작된 자료와 허위 계약이었다는 걸, 그놈이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인 걸 뒤늦게 알아챘지만 그놈은 이미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조차 다 내보낸 상태였어요. 저는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명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전부 파기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를 어떻게... 그 사무실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어떤 직원이 그러더군요. 피해자 중 한 명이 너무 울다가 사진을 흘리고 갔는데 차마 그 사진을 버리지는 못하겠어서 가지고 있다고. 다른 정보는 지시로 다 파기해서 그 사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사진 속 아이가 저희 연우였나요? 네, 지금 여기 이 아이였어요. 전 그 얼굴을 너무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게 너무 강렬하게 남았어요. 그 눈빛이, 그 간절함이, 그리고 오늘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너무 그때 그 사진 그대로라.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안경을 주워 쓰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아이를 가만히 안고 있었고 회장은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이 가짜 사업을 꾸미고 가짜 인맥을 들먹이며 수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근거 없는 사업 계획서와 허위 기술 자료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피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예, 나도 사람을 시켜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찾질 못한 상황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 회사를 키우며 평생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떳떳하게 자수성가에 번듯하게 일궈낸 게 내 자부심이었는데 그걸 그 망나니 같은 막내 아들놈이 다 망쳤어요. 내 뒤통수를 친 것보다 그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평생을 기분이 나눔이니 운운해온 내가 내 자식 농사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런 허울뿐인 말들을 해왔다니.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이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 품에 안긴 아이가 조용히 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그 아이의 체온만이 지금 제 몸에 생기를 돌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고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수술비는 약속한 대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모두 돌려놓을게요. 내 아들놈이 지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 겁니다. 회장과 대화 이후 모든 일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 딸의 수술비 전액과 향후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계약서가 회사 메일로 도착했고 수술 일정부터 회복기 병실 예약까지 모두 회사에서 의료재단을 통해 준비해 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퇴직 절차는 보류 처리됐거든요. 회사는 이 모든 일을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리했어요. 외부에 어떤 소문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이 유지됐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주어진 서류만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한편 회장은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자신이 몰랐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행했던 스타트업 관련 사기극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저희처럼 간절한 사연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원비가 급해서 혹은 자영업 운영 자금이 급해서 혹은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마지막으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피해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 명 한 명의 피해금이 크다 보니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에 달했어요. 회장은 곧장 개별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합의 의사를 밝힌 이들에겐 민사조정을 통해 배상 절차를 이끌어냈어요. 저희는 워낙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약속받은 상태였고 저 역시 그 과정을 지켜보며 회장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던 와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졌어요. 회장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사기극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던 인물이 경찰 수배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건 이미 알려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도피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와의 공조수사를 결정하면서 결국 놈의 신변이 확보됐고 그놈을 조사하면서 몸통이었던 회장의 아들까지 잡히게 된 거죠. 결국 며칠 뒤 놈은 한국으로 압송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서 경찰 호송차로 이송되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이동 중에 갑자기 차가 정차했는데 놈이 그 틈을 타 뛰쳐나간 겁니다. 수갑을 찬 채로 말이죠. 수갑을 찾는데도 도망을 갔다고요? 네, 도주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의심되고 그런데 그놈이 도망치다 교차로에서 달려오던 차에 그대로 치인 겁니다. 결국 놈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위해 병원이 의료 기록을 확인하려고 회장 쪽에 혈액형 정보와 친족 등록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혈액형과 막내 아들의 혈액형이 명백히 불일치했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 오류인가 싶었지만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예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상상조차 못할 충격이었어요. 그놈은 회장의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듣는 제가 이럴 건데 회장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놈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의식이 돌아오자 회장은 병실을 직접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고 했어요. 너 내 친자가 아니더구나. 혹시 알고 있었니?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알았죠. 날 친아들로 생각하던 게 어찌나 웃기던지 그게 웃겨서 최대한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켜버렸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친부, 그러니까 회장의 아내가 젊은 시절부터 오랜 시간 외도를 해왔던 상대,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기극의 진짜 설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내가 회사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기사 노릇을 하던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놈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이 회사를 내 이름으로 지켜왔어요. 가문을 위해서라며 어떤 손해도 견뎠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내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서 있는 사이 이 가족 안에서 썩은 고름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나만 모른 채. 회장은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아내, 외도 상대, 그리고 그 아들로 등록된 자를 모두 공모 사기, 명의 도용, 업무 방해,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동시에 친자 확인 소송과 가족관계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회사 안에서는 회장이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며칠간 회장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무팀과 윤리팀에서 수차례 회장실을 들락날락했죠. 한편 제 남편과 관련된 투자 사기 혐의는 검찰로 송치돼 별도 형사재판에서 다뤄졌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남편이 어떤 의도로 투자에 참여했고 어떤 과정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진술했어요. 사실 진술서를 쓰는 것부터가 너무 괴로웠어요. 모든 문장이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그 현실에 자꾸 눈물이 났죠.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자료와 증언을 받아들였고 가해자들의 고의성과 반복적인 기망, 허위 자료 유포, 금전갈취 정황 등을 전부 인정했어요. 저희를 포함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피해금 반환 명령도 내려졌어요.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점을 악용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비록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라도 조금은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회장의 막내 아들과 그 친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형을 선고받았고 회장은 부인과의 이혼 소송도 병행해 결국 30년 넘게 유지해오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집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에 따른 응징은 마침내 끝이 났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죠. 그래도 회장은 끝까지 책임을 졌고 저는 그 안에서 저희 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 모든 지옥 같은 여정 속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저희 딸은 그 사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예전처럼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 졸이며 떨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런 날이 오긴 왔더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인연을 맺은 대학병원에서 아이에게 가장 숙련된 의료진을 붙여주셨고 수술 당일엔 병원장이 직접 수술실 앞까지 나와 설명까지 해줬어요. 수술 이후에는 전문 간호 인력이 따로 붙어서 회복기 전담 관리도 도맡았고요.
그 모든 상상 같았던 일이 현실로 펼쳐졌죠. 며칠 동안 병실 창밖만 바라보던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앉아서 창밖을 가리키며 웃는데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연우 얼굴이 정말 많이 피었어. 눈 밑 그늘도 사라졌고 볼도 통통해졌고. 그치? 나도 요즘 얘 웃는 얼굴만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 회장님이라는 분 진짜 사람 대단하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줘? 심지어 자기 친아들도 아니라 자기도 배신당한 거라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가끔은 내가 뭘 잘해서 이런 복을 받나 싶고 그게 또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였어요. 회장님에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마음 한쪽에선 이상하리만큼 얼굴 보기가 조심스러웠고요.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뭔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분도 한편으론 피해자인데 내가 마치 전부를 받아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회장님, 사실 제가 자꾸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회장님도 결국 피해자시잖아요. 막내 아드님도 생물학적으론 다른 분 자식이라는 걸 알고 배신감도 크셨을 텐데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못 도왔을 것 같아요. 그 애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그 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국 내 책임이에요. 그게 도의죠. 하지만 저야말로 회장님 도움 없었으면 우리 애는 정말... 애기 잘 이겨냈잖아요. 그렇게 웃는 얼굴 보니까 내가 이 회사를 지금까지 지켜온 보람이 생깁니다. 회장은 저보다 그릇이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남 탓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도무지 저런 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회장은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부 연락해서 정중히 사과했고 막내 아들 관련된 소송 비용도 개인 자산으로 전부 부담하셨어요. 회장 입장에선 그냥 손 털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도 오히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주셨죠. 그리고 저는 다시 별탈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애초에 돈 때문에 그만두려던 자리였고 한때는 그 직장마저도 버거운 무게처럼 느껴졌었는데 다시 일터로 돌아온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전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그 직장이 제 삶을 지켜준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지거든요. 회장은 이제 단순히 회사의 오너나 직장 상사만이 아닌 제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되었어요. 회장은 때때로 저를 따로 불러 차 한 잔 내주시면서 우리 딸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고 매년 정기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갱신해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심지어 회사 내 복지 항목에 직계가족 희귀 질환 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제가 다닌 이 회사가 단순히 매달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품어주는 곳이라는 걸요. 저희 딸은 이제 아주 많이 건강해졌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뛰노는 모습을 봤을 땐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는데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뛰어놀던 날도 아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던 날도 다 남편은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동시에 그런 날을 우리 딸에게 선물해주고 간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여전히 저는 종종 남편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우리 딸이 아침에 잠결에 아빠 꿈 꿨어 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 눈물만 나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은 평생 무던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허황된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에 눈이 먼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고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자기 삶 하나는 기꺼이 내던질 각오로 움직였던 사람.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행여라도 허튼 사기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지 말기를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그들에게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알거든요. 세상이란 참 이상한 곳이에요. 누군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오직 자신의 욕심으로만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어요. 세상이 언제나 공평하진 않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누군가는 결국 빛이 되어준다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어떤 진심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남편의 몫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 제 삶을 단단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내겠죠.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그 누구도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길 기도해 봅니다.